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음. 뭔가 금의 대척점에 있다라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은 금과 좀 많이 다른 자산입니다. 음. 비트코인이 처음에 2008년에 이제 세상에 나올 때 그때 이 암호화폐라는 걸 세상에 없던 거니까 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일반인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그나마 이제 속성이 좀 비슷한 걸 치면은 금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음. 희소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쏙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림도 그 금화에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려 맞아요. 넣으니까 네. 사실 그게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그런 명백한 근거들을 말씀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환율과 금리, 지정학적 갈등까지 거시 변수들이 금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죠.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금이 어떤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과 실질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현재 금의 매력은 어떤가요? 자, 실질금리가 뭔지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서 뭐 이자를 3% 받았다. 근데 이제 뭐 이 인플레이션이 2%만큼만 올랐다. 물가가 2%만큼만 올랐다라고 한다면 나의 실질적인 수익은 3%가 아니라 1%다. 이제 요런 의미를 실질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면 사람들이 굳이 금 같은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예금만 해둬도 내 실질 자산이 늘어나는데 굳이 이자도 배당도 안 주는 금 같은 거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음.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뒀는데 물가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나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현금이나 예금을 하지 않고 자꾸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해요. 음. 그래서 뭐 그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필수 소비재들을 이제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이제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는데, 그래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역사 음. 속에서 늘 반복해서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 금리 다시 한번 들어가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에요. 네. 그 말은 금리는 내려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올라갈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2025년 8월부터 이제 그 잭슨 홀 미팅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었고, 2025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올해 12월은 요즘에 좀 얘기가 분분하긴 한데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죠.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제 인하되는 사이클로, 금리라는 건 인하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에서 앞에 금리가 음. 내려갈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고 했죠. 요 부분이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음. 같고요. 다른 하나 인플레이션.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꽤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관세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화폐를 좀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게 금 가격을 더욱더 이제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음. 앞으로도 작용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음수가 나올수록 더 금 가격을 끌어올린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네. 그 과거의 한 100 년치 데이터를 두고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바로 그 시점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음. 있거든요. 1933년, 아니 1934년, 2002년, 1971년, 그리고 2019년, 이때부터 정확히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시점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돼서 실질 금리가 최저점을 찍었던 1947년, 1980년, 2011년 이때가 금의 최고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질 금리가 그만큼 금에 되게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12월 달에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확률이 네.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만약에 주춤했기 때문에 요즘 금값도 같이 주춤을 한 걸까요? 네, 영향을 받아서?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부터 더 가파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낮아질수록 금에는 좋은 영향인데 그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올랐던 게 조금 이제 반납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서 금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반대로 이런 게 또 지금처럼 수그러들 때면 금 가격이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일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음. 기본 전제는 뭐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고 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금 가격이 언제 이렇게 가장 각광받느냐를 생각해 보면 부채 문제랑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음.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게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결국엔 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8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음. 돈으로 한 5.7경원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부채가 많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숨만 쉬어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숨만 쉬어도 1년에 2조씩 부채가 더 늘어요. 네. 아무리 돈을 열심히 여기서 더 번다고 해도 이제 이 부채 문제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음. 부채가 는다라는 건 사실은 화폐가 늘어났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쵸. 예. 우리가 이 화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이제 정확하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음음. 그냥 쉽게 말하면 빚이 늘어나면 화폐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부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제 1년에 2조씩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임계점을 지나 버렸는데 여기서 심지어 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돈을 더 많이 풀겠죠. 음. 그러면 미국의 이 국가 부채 비율은 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넘어갈 거고 과연 미국이 더 이상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음. 거냐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즉 네. 이 부채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그 임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실제로 미국도 해결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역사도 있고. 근데 국가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긴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좀 다 같이 좀 이제 아끼고 삽시다." 네. 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없애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재정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 때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경제 규모가 작으면 가능해요. 네. 근데 경제 규모가 너무 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우리 뭐 이제 복지도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합시다." 아. 하면은 난리 난리 나죠. 나죠. 네. 이게 애초에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음. 민주주의고 이 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그게 어려워서 긴축 정책은 일단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다음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IMF는 이제 그 2015년 정부 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태운다라고. 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채가 10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0억의 빚은 되게 저한테 큰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일단 버텼어요. 근데 1 년이 지났더니 갑자기 계란 한 판 값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의 10억의 가치와 그 1년 뒤의 10억의 가치가 다르겠죠. 물론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만 국가가 한 30 년에서 40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인플레이션으로 부채의 가치를 활활 태워요. 그런 음. 식으로 부채 비율을 쭉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도 1930 년대에 지금이랑 부채 비율이 거의 똑같았어요. 음. 지금이 그때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임계점에 왔지만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태우면서 이제 부채를 이제 없앴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거예요. 화폐를 버리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좀 극단적인 거예요. 이것도 화폐 개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북한 같은 경우 보면 갑자기 100분의 1 토막을 낸다거나 네. 예 이런 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선진국에선 이루어지기 좀 어려워요. 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이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미국은 이 네 번째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채가 많은 것보다 이 부채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부채보다 경제력이 얼마나 더 높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음. 들면 제가 부채가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눈에는 많다고 보이겠지만 제가 1 년에 연봉이 10억이면 사실은 네. 갚을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 큰 빚은 아닌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누군가한테는 1,000만 원의 빚이 정말 큰 빚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것처럼 미국의 38조 달러라는 빚이 큰 게 아니라 여기서 GDP를 그냥 쭉 끌어올려서 어.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그 더 이상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지면 군사력이 얼마나 많이 그 군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음. 거기다가 이제 뭐 각종 복지 지출에 뭐에 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콘스탄티노플인가? 네,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 그 패권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고 해서 이 화폐 가치를 좀 많이 낮추면서 패권도 좀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정말 최고의 도박을 해서 다시 패권을 잡을 거냐라고 할 때 음. 보통 이제 좀 제국이었던 국가들이 이 후자를 많이 택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음. 그전에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모든 빚을 다 끌어와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서 그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면 식민지로부터 상품과 서비스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네.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음. 성공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근데 이제 와서 사실 전쟁을 하기에는 좀 지금의 역사랑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바로 직전에 영국이 패권이었을 때 그때 영국도 이제 178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파운드를 버리고 금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의 베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가 시기가 정말 좋았는데 2차 산업혁명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영국이 20년 동안 부채를 미친 듯이 늘려요. 빚이란 빚은 다 끌어모아서 네. 2차 산업혁명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2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그 생산성이 완전히 혁신을 이루면서 막 물밀듯이 그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물가도 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채 문제도 이제 부채도 거의 100년 동안 떨어지면서 100년 대계를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음. 미국은 이걸 본 거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네. AI, 네. 군사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늘리고 있으며 AI 산업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왜 이렇게 뭐 한국한테도 2천억 달러 뜯고 해서 뭐 음. 미국에 공장 지어라 투자해라 이런 걸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볼 때는 일반인을 볼 때는 이상하다고 보겠지만 이게 미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도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보통은 20년에서 한 4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게 이 생산성 혁신이 보편화되고 상업화되거든요. 네.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의 가장 근본은 이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부채 문제 때문인데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미국이 택하고 있는 생산성 혁신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용인 이 네. 두 가지 방법 모두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긴 한다. 그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금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서이고 우리도 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음.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세계는 미국 말고 다른 세계에서는
탈달러와 흐름이 또 엄청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사실 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 전쟁이랄지 어쨌든 남의 나라 돈으로 지금 자기 나라 빚 갚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 관세 전쟁 상태에서도 금값이 더 오를 만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관세라는 건 필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인이에요. 일단 이 관세가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가 점점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게 네.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저 국가랑 좀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가 싸니까 저기다 공장 짓자 이렇게 음. 하고 저희가 원자재가 싸니까 여기서 원자재를 사자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쟤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음.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여기서 원자재를 사야 되고, 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올라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이제 수요를 너무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경제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그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지금의 상황이죠. 네. 관세 문제는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현상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어.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가 1970년대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통화 정책을 더욱더 완화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정말 잘 그 통화 정책이 잘 안 먹히는 애매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 그래서 금 가격도 거의 20배 넘게 상승을 했던 역사가 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쩌면 이 관세 문제는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나 이제 투자 기관들이 달러 같은 그런 현금을 버리고 이제 금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떨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예전에 사실 트럼프 1기 때 네. 트럼프는 근본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되게 음. 의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트럼프 넘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볼 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8,133돈. 그럼 금 가격 오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처음에 이 달러 패권을 잡을 때 이제 그때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브레튼 우즈 협정 때 달러가 기축 통화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이때 원래는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미국이랑 이 3대 국가들이 각자 기축 통화를 어떻게 할지 되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음. 근데 원래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근본이제를 많이 썼는데 근본이제를 하면은 이제 금이 부족한 현상들 때문에 자꾸 반복된 그런 경기 침체도 나오니까 우리 새로운 시스템,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거 어떤가요?라는 제안을 했어요. 방코르 시스템은 금뿐만 아니라 은이나 동, 구리, 그러니까 은이나 구리, 뭐 그리고 뭐 원유 이런 것들을 다 한 바스켓으로 묶어서 마치 ETF처럼 이렇게 음. 바스켓으로 묶어서 그거당 달러라던가 어떤 이제 화폐를 이제 뭐 영국이 하려고 했으니까 파운드겠죠. 예, 파운드에 이렇게 묶는 이런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그 방코르 시스템이 지금 요즘에 브릭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제 시스템과 비슷한데 뭐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 플러스 이제 영국이라는 이 국가가 밀어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깠어요. 음.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무조건 금이다." 근데 미국은 왜 그때 금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음. 그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금이 이제 주역이 되면 음. 미국이 힘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제가 되고 금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음. 건 미국이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을 돌아보면 이 그 2만 톤에 가까웠던 미국의 금 보유량이 8천 톤까지 줄었어요. 어. 그리고 요즘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모으다 보니까 네.
1위가 미국은 맞는데 압도적이진 않아요. 어. 만약에 여기서 금 가격이 재평가되고 혹은 더 넘어서 근본위제로 돌아간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 썩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음. 원래는 패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독자적인 아주 독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되게 크게 분산되는 걸 의미해요. 다극 체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네.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사실 요즘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금이 다시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이미 포기했어요, 음. 미국도. 음. 포기했고 이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이며 그걸 어떻게 우리 다음 패권으로 이어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금으로 가면 미국이 이전과 같은 파워를 못 갖는다. 음. 그러면 다른 방법.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가 각광받고 있는 것처럼 네. 미국 입장에서 사실 뭐 금이 올라가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비트코인도 사실 디지털 금으로 불리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이랑 금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음. 뭔가 금의 대척점에 있다라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은 금과 좀 많이 다른 자산입니다. 음. 비트코인이 처음에 2008년에 이제 세상에 나올 때 그때 이 암호화폐라는 걸 세상에 없던 거니까 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걸 일반인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그나마 이제 속성이 좀 비슷한 걸 치면은 금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음. 희소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쏙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림도 그 금화에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려 맞아요. 넣으니까 사실 네. 그게 비트코인은 네. 아니거든요. 예. 그런 모양의 비트코인은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쏙쏙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음. 지금까지 와서 디지털 금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되게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지를 설명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른 이게 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그런 명백한 근거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금이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상관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그 음. 말은 즉 금 가격이 오를 때 따라 오르고 떨어질 때 따라 떨어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어. 오히려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래. 이제 좀 더 시장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음. 그러면 이제 뭐 그 투기적인 심리로 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이제 금과 이제 커플링이 될 거다 이런 음.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어요. 어느 맞아요. 네. 정도냐면 어 거의 은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음. 정도로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면 이미 만약에 금이랑 똑같다라는 이 전제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상관관계가 똑같아야 돼요. 음. 하지만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 차라리 음. 반대로라도 가면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아예 없다. 거의 상관관계가 0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은 익명성을 가진 자산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익명성이라는 게 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트코인은 투명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신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투명성으로 만들었어요. 음.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가고 누구 지갑에 지금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투명성.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게 정말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봐도 이 금과 비트코인이 되게 다른 자산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비교를 하면 금보다 상위 호환이냐 하위 호환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등수 매기고 네. 싶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아예 트랙이 달라요. 음. 서로 가고 있는 트랙이 달라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자산이다. 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이제 매력이 있는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매겨 볼래도 매겨 볼 수가 없겠네요. 아무런 뭐 대척점이 있든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더 본질적으로 가면 진짜 다른 점이 많고 아예 다른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면 음. 상당히 성과가 안 좋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금에 대한 투자 철학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면 네. 거기에서는 좀 많이 깨질 수 있다. 그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의 약 75%가 채굴이 네, 됐다면서요. 이제 맞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금도 거의 한 20년 안 남았죠. 그러니까요. 그
금은 20년이 안 남았다. 그럼 와 앞으로 금 이후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 금으로만 살기에는 우리 후손들은 너무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금이라는 게 어쨌든 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갈이 된다고 해도 석유처럼 뭐 옛날에 석유 고갈된다는 말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두려운 게 그럼 이 뭐 몇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이제 석유 못 쓰고 전기로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음. 이제 그런 이제 원자재라기보다는 음. 이제 좀 더 금은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거다 보니까 네. 재활용률이 99%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뭐 고갈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양이 시장에 있을 거고, 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다 사라져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네. 뭐 아직은 이제 그 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서 금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을 음. 거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하나가 보물선을 찾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보물선이요? 네, 갑자기? 가라앉은 보물선들. 아 거기에서 이제 남은 금 없나 찾아보려고. 네. 근데 실제로 그걸로 돈을 꽤 헉, 벌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렵긴 한데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를 캐는 데 드는 비용 대비 수익이 별로 안 난다는 건데, 음. 사실은 금이 점점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옛날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경제적 가치가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20 년이면은 그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 거의 다 채굴됐을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사이클링 되는 금,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되는 금이라든가 이제 뭐 더 나아가면 우주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음. 해양 산업 쪽에서도 금을 채굴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다. 만약에 네. 우주에 가서 누가 발견을 제대로 해 가지고 막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요. 네. "거기 가면 금이 너무너무 많아."라고 얘기를 하면 금값이 좀 떨어질까요? 그때 되면? 이제 그 금을 캐올 만큼의 채산성이 생기면은 금값 폭락하죠. 음. 실제로 금값이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에도 많이 받는데 이 금값의 데이터를 두고 한 300 년치 정도를 두고 금의 생산량 데이터랑 겹쳐서 보면 그 생산량이 늘어날 때 금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들 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뭐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뭐 당연한 네. 현상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진짜 그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금을 대량으로 캐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뉴스만으로 이제 금 가격에는 좀 충격을 줄 수는 있다. 음. 다만 우리가 지금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정도로 채산성이 생겼다라는 건 금 가격이 그 정도로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음. 우주에 가서 금을 채굴해 와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채산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뭐 음. 지금 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면 이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네. 뉴스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 음. 때문에 뭐 네. 나중에는 좀 걱정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9 년에 시작된 금 슈퍼 사이클이 2030 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전망을 제가 냈죠. 제가 네. 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이 그냥 10년 정도를 오르는 게 아니라 금이 이제 한번 오를 땐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공급적인 특성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 어린애들이 이제 하는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네 있어요. 알아요. 그게 이제 막 곡괭이 들고 이렇게 툭툭툭툭 깨면은 금이 캐진단 말이에요. 네. 사실 금이 그렇게 캐지진 않아요. 당연한 음. 얘기겠지만. 금은 채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금광이 어디에 있는지 탐사도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왜냐면 이게 환경 규제가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바로 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을 캘려면은 금이 나올 철로라든가 이제 그런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깔아 놔야 돼요. 그래서 인프라도 깔고 그다음에 채굴을 하고 채굴한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시장에 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데는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그럼 금광 기업들이 요즘에 금값 많이 올라왔는데 금 좀 더 캐 볼까?'라고 마음 먹으면 10년 뒤에 그 채굴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의 시차가 10년 정도 걸려서 그 금 가격도 보면은 오를 때 10년 내내 오르는 특성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1970 년대도 한 10년 정도 됐고 1930 년대는 13 년, 그리고 2000 년대는 한 9년 정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금의 상승 사이클이 한 10.8년 정도 이어진다. 그리고 슈퍼 사이클이 나타났다는 시그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금리 음. 그리고 이 생산량,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정말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시그널 모두 2019년부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2019년부터 시작됐으면 음. 대략적으로 한 2030년 정도가 이제 고점 부근이겠구나 요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음. 우리는 그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을 갓 지난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전 세계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금이 어떤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금리, 인플레이션, 탈달러와 조짐까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상관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 전문가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